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충청과 PK에서 7% 뒤진다 해도 투표율 하나로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첫 주에 앞서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후보가 마지막까지 확장성을 유지하며 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공간을 넓힐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7%라는 숫자는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고 차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달리면 위험하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현재 구도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의 경쟁입니다. 겉으로 보면 1등과 2등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을 결정하는 것은 3위 후보의 표와 2순위 선택입니다. 이번 선거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단순 다수제와 다릅니다. 1순위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가 탈락하고 그 후보를 선택한 표가 2순위 후보에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두 번째 선택은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제도 변화도 판세를 흔드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사실상 한 사람 한 표에 가까워지면서 과거처럼 소수 핵심 조직만 관리의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 책임자 몇 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수많은 당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반복해서 거론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표가 곧 개파 없는 선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지역 조직, 정치인 팬덤을 통해 투표 지침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의 홀짝이나 특정 기준에 따라 후보를 나눠 찍자는 방식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배경과 연결됩니다. 캠프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표를 배분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선거가 얼마나 조직화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제도는 평등해졌지만 경쟁은 더 정교해진 셈입니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는 당원 투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한 지지층에게 인기 있는 후보가 일반 국민에게는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고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후보가 외부 평가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당원 투표만으로 최종 결과를 예측하면 퍼즐의 70%만 보고 전체 그림을 맞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머지 30%가 작아 보여도 박빙 선거에서는 마지막 저울추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보입니다. 김 후보가 충청과 PK에서 다소 뒤지더라도 격차를 7% 안팎으로 맑고 이후 호남과 수도권에서 반전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전략은 숫자만 보면 단순합니다. 첫 주에 밀려도 무너지지 않고 중반에 따라붙고 마지막에 대승을 거둔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아닙니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논란, 한 번의 투표율 변화가 전체 흐름을 흔듭니다. 충청은 정청래 후보에게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고향이라는 정서적 연결이 있고 이미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경험과 강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PK 역시 민주당 당원 수가 수도권이나 호남보다 적지만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활동해온 당원들의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오면 누군가는 곧바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방향을 가진 바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지층이 더 많이 움직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첫 주 1등 자체가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가 1순위에서 과반에 가까운 대세론을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40%, 김민석 후보가 35%, 송영길 후보가 15%를 얻는다면 김 후보에게는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송 후보 지지층의 이 순위 표가 김 후보에게 더 많이 이동할 경우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정 후보가
45% 이상으로 치고 나가고 김 후보가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2순위 표만으로 뒤집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1순위 표가 엔진이라면 2순위 표는 마지막 언덕을 넘게 해주는 변속기입니다. 엔진이 강해도 기어가 맞지 않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초반 속도가 조금 느려도 변속이 잘 되면 마지막 구간에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단순한 3위가 아니라 최종 승자를 결정할 열쇠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 후보의 지지층이 누구를 두 번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김민석과 정청래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단순한 지지율 기사에서 빠진 한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1등 싸움이 아니라 과반 싸움입니다. 언론 제목은 누가 앞섰는지를 크게 보여주지만 실제 개표의 심장은 누가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조용히 계산합니다. 선거판의 숫자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정치인보다 더 솔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강조한 투표율 전략도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친명계 일각에서 전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높은 참여율이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소수의 결집된 조직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비중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최대한 투표로 끌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착시가 생깁니다. 투표율은 해답이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좋은 전략도 키우지만 잘못된 전략도 함께 키웁니다. 김 후보 지지층보다 정 후보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하면 높은 투표율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참여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표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면 후보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농담을 빼고 보면 핵심은 몇 명이 투표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유권자가 움직였고 그들이 1순위와 2순위를 어떻게 배치했느냐입니다. 온라인 투표율만 보고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ARS 등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당원도 있고 지역마다 당원 규모와 참여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더 큰 문제는 투표율보다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김 후보가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국무총리 경험, 당내 조정 능력, 정부와 당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그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신천지 개입 의혹과 조직동원 논란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정작 사용해야 할 칼이 칼집 안에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김 후보 측과 일부 친명 인사들은 외부 종교 조직이나 이중 당적 문제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원들을 의심하고 낙인 찍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이 문제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혹은 의혹이고 검증은 검증입니다. 둘 사이에 선을 긋지 않으면 정치적 공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의 천지 논란은 김민석 후보에게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지지층의 경계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중간층 당원에게는 선거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가 전달해야 할 긍정적 이유를 가렸습니다. 꺼내야 할 칼은 민생과 국정 안정이었는데 논란의 칼을 먼저 뽑은 셈입니다. 칼은 번쩍였지만 정작 유권자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뒤로 밀렸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은 자신이 왜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당대표인지입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국내 정치의 소음에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안 속에서 당이 민생해법을 내놓겠다는 계획, 계파 갈등을 줄이고 2028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후광은 빛을 빌리는 것이지만 리더십은 그 빛으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강점도 분명합니다.
강한 개혁 메시지, 높은 인지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 이미 당대표를 맡아본 경험은 초반 선거에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지지자들은 정 후보가 주저하지 않고 싸운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당이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개혁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열정은 선거 초반의 속도를 만듭니다. 다만 강한 결집이 확장성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 후보가 1순위에서 크게 앞서더라도 2순위 선택에서 거부감이 높다면 마지막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민석 후보는 열성 지지층의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도 송영길 후보 지지층과 중간층 당원에게 두 번째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의 수만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중요합니다. 이 점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독특한 변수입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단순히 표를 나눠 갖는 존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정치 경력과 당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후보가 끝까지 10%대 지지를 유지할 경우 그의 지지층은 최종 승자를 선택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민석 후보에게는 송 후보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정청래 후보에게도 송 후보 지지층의 반감을 키우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세대와 직업군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받아온 40대와 50대 화이트 칼라층이 어느 후보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개혁 의제에 공감하면서도 주식과 부동산, 일자리와 세금처럼 생활에 직접 연결된 문제에 민감합니다. 말이 강한 후보보다 실제로 정부와 당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개혁이 느려질 것을 우려해 더 선명한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꽤 냉정하게 봐야 해요.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의 후광을 활용하려면 단순한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후광과 닮아 보이는 것만으로는 초반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마지막 승부에서는 자신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지, 정부의 민생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당내 다른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설명이 출발점이라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당대표라는 증명이 결승점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도 비슷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는 불안하지 않은 지도자라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강한 언어는 지지층을 깨우지만 지나치면 다른 표를 잠가버립니다. 선호투표제에서는 상대 후보 지지자의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드는 순간 손해가 커집니다. 자신의 지지자를 뜨겁게 만들되 다른 당원의 이 순위 칸까지 얼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충청과 PK의 첫 결과를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정청래 후보가 45%를 넘기는지입니다. 둘째,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7%에서 10% 이내로 막는지입니다. 셋째, 송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유지하고 그의 지지층이 누구를 2순위로 선택하는지입니다. 한 숫자만 떼어보면 이야기는 단순해지지만 세 숫자를 함께 보면 선거의 실제 구조가 보입니다. 첫 주의 결과는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충청과 PK는 기세를 만들고 언론의 서사를 정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고 김민석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하면 반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당원 수와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호남과 수도권이 더 큰 승부처입니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부 성공에 대한 판단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충청과 PK에서 7% 정도 뒤진다면 캠프는 이를 예상된 열세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후 호남에서 대통령과의 안정적 협력, 수도권에서 확장성과 총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흐름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10% 이상 크게 밀린다면 단순한 지역 열세가 아니라 메시지 실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천지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국정 안정과 민생 중심으로 선거 프레임을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앞선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첫 승리가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동시에 상대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대세로는 때로 반대 연합을 만듭니다. 정 후보가 개혁성과 결단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후보 지지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순위표의 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선거는 적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표를 더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이번 전당대회에 더 큰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명과 친청의 계파 대결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한쪽은 강한 개혁과 지지층 동원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과의 협력과 외연 확장을 강조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경험과 독자성을 내세워 두 흐름 사이의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당대표 선거는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외치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의 국정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지, 누가 당내 갈등을 정책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누가 민생 문제 앞에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은 쉽지만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언론의 승패기사보다 한 단계 깊게 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변수는 충청의 1등이 아닙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민주당이 하나의 집권 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후보들이 서로를 후벼파고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순간 당원은 이겨도 당은 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내야지 컨벤션 비용만 남기면 조금 곤란합니다. 원래 전당대회는 당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쟁이 서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멸칭을 사용하고 과거 발언의 앞부분만 잘라 공격하는 방식으로 흐르면 컨벤션 효과는 사라집니다. 선동은 한 문장이면 되지만 해명은 10문장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자극적인 한 문장에 매달릴수록 국민은 정책의 10문장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는 이른바 주부전의 부담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전당대회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국민의 자산과 생활에 직접 연결됩니다. 전당대회는 원래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하지만 갈등이 커지면 오히려 국정 지지율과 정책 추진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다로 나아가는데 여당의 전당대회가 도체구멍을 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경제 협력 성과가 있어도 국내 정치의 소음이 더 크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과격한 발언과 계파 충돌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면 정부의 성과는 뒤로 밀립니다. 이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특정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입니다. 집권당의 내부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그 경쟁의 결과가 국정 동력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 점을 가장 강하게 부각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지 친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후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당이 설명하고 당의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며 계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후광의 기대는 후보가 아니라 후광을 국정 성과로 바꾸는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당 전체의 대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득과 절차, 국민적 공감이 함께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 후보가 공격력뿐 아니라 통합력까지 증명한다면 이순위 표의 약점을 줄이고 대세론을 굳힐 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 사이의 긴장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단순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그의 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김민석과 정청래 모두 송 후보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마지막 문을 열 열쇠를 가진 사람과 먼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과 PK에서 10% 이상 앞서는 경우입니다. 이때 정 후보는 강한 대세론을 얻게 됩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논란이나 조직 동원 공방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통합, 민생, 국정, 안정이라는 세 단어로 메시지를 재정리하지 못하면 반전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지만 격차가 7%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김민석 후보가 예상했던 흐름에 가깝습니다. 김 후보는 불리한 지역에서 버텼다는 평가를 내세우고 선호 투표제와 2순위 확장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는 다시 원점에 가까워지고 호남과 수도권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김민석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에 거의 비기거나 앞서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청래 후보의 강한 지지층에도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안정적 확장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릅니다. 첫 주의 결과는 출발선의 위치를 알려줄 뿐 결승선의 주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7%를 뒤집는 힘은 투표율 하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층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고 2순위 표에서 거부감을 줄여야 하며 선거의 메시지를 논란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민생으로 돌려야 합니다. 높은 투표율은 그 세 가지가 준비됐을 때만 반전의 연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표율 상승은 상대의 엔진에 기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7%는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시험대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도 7%는 승리의 보증서가 아니라 확장성의 경고입니다. 송영길 후보에게는 자신의 지지층이 마지막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존재감의 숫자입니다. 같은 7%를 두고 새 후보가 전혀 다른 숙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7%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넘는 방법은 조직만이 아니라 신뢰이고 공격만이 아니라 확장이며 계파의 승리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 전체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처음 켜졌던 7%의 경고등이 위기의 신호로 남을지 반전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투표율보다 메시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